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 2. 한국의 첨부가 주목받고 있다. 3. 세계적인 항공기 회사가 드러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미국과 필리핀이 역대 최대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목표로 이 둘은 더욱 밀착하고 있는데요. 남중국해와 타이완 주변을 포함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발리카탄 벨리카탄 업계를 나란히 훈련에는 미군 약 12,200명, 필리핀군 약 5,400명 등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서 미국은 생각지도 못한 굴욕을 당하며 필리핀 앞에서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최첨단 무기를 모두 동원했는데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모두 맞추지 못해 명성의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한국의 무기가 돋보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필리핀은 한국의 무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의 무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꽤나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과 필리핀의 연합훈련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중국 견제를 목표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은 약 10년 만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필리핀은 지난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후 적극적인 친중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미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필리핀을 지킨다는 우리의 공약에 철통 같으며 필리핀군 현대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지금 필리핀이 처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며 남중국해와 아시아 태평양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필리핀의 유일한 조약동맹과 관계 재정립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오랜 긴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2일에는 중국 해안 경비정이 필리핀 함정에 근접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양국 외교부가 서로를 향해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중돌이 일어난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 등이 영유권 분쟁 중인 스프레틀리 군도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 아닌 이곳에는 현재 필리핀 해군이 주둔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1953년 남중국해의 99개 선인 남해군선에 이곳이 포함되므로 자국 관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제상사재판소 팩타는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해 필리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중국이 대대적인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이면서 위협을 가하자 미국과 필리핀도 남중국해 인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필리핀은 요즘 들어 더욱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2월 필리핀은 미군의 군사기지 4곳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발리카탄 훈련에는 미군 12,200명, 필리핀군 5,400명, 호주군 111명 등 총 17,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작년 연합훈련 당시 병력의 2배 수준으로 발리카탄 훈련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큽니다. 한동안 필리핀은 2016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친중 행보에 나서면서 미국과의 군사 훈련 규모를 2017년 발리카탄 훈련에 5,500명이 참가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훈련이 취소됐습니다. 2021년 훈련이 재개됐으나 병력 640명만 참가해 소규모로 이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연합훈련 규모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최근 미국의 견제에 맞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등 대만 해협에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도 작용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만 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필리핀도 만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동한 데 반발해 지난달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필리핀이 대만 방향 북부 해안가 등 자국 영토 4곳에 미군 기지를 추가 건설키로 하자 중국은 군사적 긴장을 확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자 미국과 필리핀 양국군은
처음으로 공격용 로켓 발사를 포함한 실탄 사격을 통한 함선 격침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고속기동 호동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와 단거리 대공 방어 차량인 어벤져스, 아파치 공격 헬기, F-35 스텔스기와 특수전 항공기, AC-130 등 미군의 최신 주력 전투기들이 동원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중 국해 등에서 필리핀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격받을 경우 개입해서 방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 마무리 단계에서 필리핀 퇴역함을 남중 국해 해상에 위치신 후 항공기 등에서 사격을 가해 침몰시켰습니다. 미군은 지상과 공중의 무기로 적국 함선을 탐지, 식별, 조준한 뒤 공격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으로 실시한 실사격 훈련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사격 훈련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보이며 전쟁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극찬을 얻은 미국산 무기인 하이마스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6발의 하이마스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 한 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무기의 명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높은 평가를 받은 무기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지 대공 미사일, 하이마스 등을 뽐내기 위해 훈련에 이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약 20km 떨어진 바스코 섬에서 6발의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했으나 6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결국 목표물인 선박은 F-16과 F-35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으나 하이마스 장거리 로켓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매체는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하이마스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 측은 국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태평양의 여러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발휘한 뒤 하이마스 획득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혀 일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하이마스 구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하나도 맞추지 못하면서 대망신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역대 최대 연합훈련으로 1만 7천 명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되다니 미국이 자랑하던 무기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이마스가 액을 못 추자 또다시 한국 무기가 돋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한국의 K-39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이미 기존의 하이마스를 사용하던 UAE에서 조차 천무로 갈아탈 만큼의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폴란드에서도 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미국산 하이마스를 대체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UAE가 천무를 도입해서 엄청난 성능을 보이자 바로 옆 사우디에서도 최근에 천무를 배치한 모습을 사우디 국방부는 사우디 군주요 지휘관이 지난 3월 접경 지역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다면서 천무가 부대에 배치된 사진과 영상을 트위터에 자랑하듯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여서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약 1조 원가량의 천무가 수출된 것으로 그동안 천무 MLRS를 도입한 중동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UAE뿐이었지만 사우디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단시간에 넓은 지역을 여러 발의 고화력 로켓으로 제압하는 무기입니다. 천무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개발된 국내 독자 기술의 무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제 천무는 램제트 기술로 2배 이상 늘어난 사거리를 지니게 됐습니다. 이는 미군이 보유한 하이마스가 긴장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군 안팎에서는 천무가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다연장 로켓포 천무가 덕티드 램젯 추진 방식을 적용한 로켓탄을 개발 중이라며 사정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에드는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천무의 성능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핵심은 덕티드 램제트 로켓 추진 기술을 접목시켜 사정거리를 200km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실력을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사거리 80km 천무 발사대로 200km 미사일 발사 성공한 것입니다. 최근 해외 국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다연장 로켓 천무 발사대, 기존 사거리 80km의 3배가 넘는 신형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탑재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천무 발사대에 탐재되는 사거리 200여 킬로미터의 신형 전술 유도기가 외부에 공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UAE,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 군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이 장면을 참관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180km의 기존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는 그동안 고정형 발사대로만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높은 천무 발사 차량의 탐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공개되는 특히 하이마스의 실사격 구력을 본 필리핀 관계자들은 이를 더욱 유심히 살폈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천무차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자 미국은 해외 수출 시장을 뺏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은 최근 하이마스의 연간 생산량을 기존 60기에서 96기까지 늘릴 준비를 하겠다고 급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의 투자 확대에도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에 맞추기에는 너무 느린 속도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하이마스와 비슷한 성능 아니 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격은 저렴한 한국의 천무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이마스를 주문하려던 폴란드는 몇 년 안에 주문량을 모두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결국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장착한 천무 개발이 완료되면 K방산의 핵심 무기로 미국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해외 수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기업 타이가 세계적인 항공기 기업 보잉, 록히드 마틴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성공적인 비상을 이루어낸 카이에서 KF-21의 완전한 5세대와 더불어 6세대 전투기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7위의 우주항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이와 함께 공개된 카이의 50년 계획표에서 KF-21이 스텔스 함재기화 가능성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KF-21 개발이 카이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5세대 전투기 시장 구조를 한국이 뒤흔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완성되는 걸 두려워했었던 국산 전투기 KF-21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7대 항공우주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카이에서 향후 100년의 미래를 그리는 로드맵을 발표해 국내외 방산 관계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로드맵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역시 KF-21의 향후 개량 계획이었는데요. 카이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체계 개발을 완료한 KF-21은 2028년까지 무장을 확장하는 블럭 개발에 들어가고 이후 2029년부터 2033년까지 블럭으로 성능 개량을 진행하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위한 내무 무장창 설계, 센서 내장화 기술을 확보하고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데이터 융합 기술과 무인기와 합동 교전을 위한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를 개발하여 KF-21 블라크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카이의 대략적인 연구 개발 스케줄이 공개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산 함재기 KF-21은 개발은 저중 어느 시점에 포함되어 있냐는 것이죠. 지난 2월 대한민국의 중형 항로의 함재기가 될 KF-21의 국내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었는데요.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에서 수행한 함탑재형 전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 개발과 양산을 포함하여 4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10년 반 만에 전력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개발에 1조 8천억 원, 양산에 2조 3천억 원이 들고 개발 기간은 8년 6개월. 개발 완료 이후 해군 시험 비행 기간을 2년으로 잡아 전력화까지는 10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으로 예정된 국산 항공모함 개발 사업기간과 일치하기에 항모함재기가 함께 개발을 진행한다면 10년 뒤 KF-21N을 탑재한 국산 항공모함이 출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용역은 국내 연구개발 시 기술적 제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함재기용 착륙장치, 브레이크, 전기체 등에서 일부 해외 기술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으니 절대 넘지 못할 산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KF-21N이 4.5세대 전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온 정보가 없었는데요. 이번 카이에서 공개한 KF-21의 로드맵 덕분에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KF-21 블럭 3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은 2032에서 2033년 즈음이 될 텐데요. 여기서 블록 3의 주요 개발 사항 중 무인기와 합동교전을 위한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인기와의 합동교전 능력은 KF-21N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로 여겨지고 있었고 개발 과정에서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상 레이더 기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KF-21과 달리 본토와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에 막대한 항공 전력과 교전해야 하는 KF-21은 반드시 유무인 복합 전투 멈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멈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 기술 개발 및 탑재가 블록3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스케줄표대로라면 KF-21N의 개발이 블록3 개량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1. 그렇다면 KF-21N 역시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될 블록3의 사양으로 개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타이의 로드맵이 정확하다면 KF-21N은 내부 무장창과 내장형 안테나가 포함된 온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함재기로 탄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의 야심찬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가장 난감한 곳은 바로 미국인데요. 지금도 미국이 5세대 전투기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데다가 5세대 함재기 부분에서는 미국의 F-35B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5세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KF-21N이 블록3에 기반하여 제작되어 5세대 스텔스 함재기가 되어버린다면 우습게 보던 한국에서 F-35B의 강력한 경쟁자가 탄생하게 돼버리는 것인데요. 게다가 중형 항모에서 운용할 경우 KF-21N이 오히려 F-35B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35B는 리프트팬을 장착해 경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리프트팬이 동체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해 무장 탑재력이 F-35A에 비해 20%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F-35B는 공대한 능력을 갖추지 못해 항모의 공격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받아왔었습니다. 반면 KF-21N은 F-35B를 월등히 능가하는 무장을 갖추게 예정인데요. 우리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있는 KF-21의 국산 부침 무기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투기와 무장을 한 세트로 쓸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했지만 그 자리를 마하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이 위협하고 나섰는데요. 과거 KF-21의 무장 선정 과정에서 미국이 KF-21에 탑재될 국산 이사레이더와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램 인티 통합을 거부하면서 한국은 상당히 골머리를 썩어야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미국의 방산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고였는데요. 그러나 KF-21이 보여준 가능성에 오히려 유럽 방산 기업들이 접근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범유럽 미사일 제조 기업인 엔비더에서 KF-21의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로 이티어 미사일을 제안해온 것이었죠. 현존하는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부브람 중 최강이라 평가받고 있는 미티어 미사일은 더티드 램제트 기술을 탑재하여 400km에 달하는 사거리에 일반적인 고체 추진 미사일의 3배가 넘는 마하사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에임9 사이드와인더 대신 독일에서 제안한 더 뛰어난 성능의 아이리스-T 미사일을 채택하면서 전부 유럽제 미사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이 먼저 한국에 손을 내미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당황한 미국에서도 미사일 인티를 허가해주면서 KF-21은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탑재 가능하다는 세계 방산사를 뒤져보아도 유례없는 무장 옵션을 갖춘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들만 골라 쓸 수 있게 된 KF-21이지만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과 바다 역시 완벽하게 제압하는 전천후 멀티롤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국산 독침 무기 개발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직경 533mm의 한국형 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개발하여 전력화에 성공했었다는 소식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국산 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소형화하여 KF-21의 공대함, 무장으로 탑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초 첫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KF-21의 강력한 화력이 될 초음속 공대함 이 유도탄은 직경 400mm의 최대 속도는 마하사, 최대 사거리는 500km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저고도 시스키밍 비행까지 가능해 완성된다면 대한민국 공군의 공대함 결전 병기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최강자인 캡사50 타우러스 미사일의 한국 버전인 천룡 공대지 미사일의 시범 개발 역시 얼마 전에 끝마쳤는데요. 500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진 타우러스 미사일은 1500m 상공에서 발사 후 30m 수준까지 하강하여 초저고도 비행을 하다가 목표 지점에서 3000m 상공까지 급상승한 후 수직 낙하하면서 관동력을 극대화하는데요.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도 가볍게 관통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할 킬체인의 핵심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타우러스 미사일을 국산화하여 KF-21은 물론이고 FA-5E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할 예정인데요. 한국형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은 자세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타우러스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와 천룡의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는 천룡 미사일에는 스텔스 설계와 스텔스 도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저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탐지하기 어려운데 스텔스 기술까지 적용된다면 절대 막을 수 없는 KF-21의 독침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도 미국의 갑질이 있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미국의 스텔스 순항미사일 자중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었던 F-15K와의 무장 동합 문제와 함께 미국에서 판매를 거부하면서 결국 유럽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해야 했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반발로 인해 수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우러스를 도입하면서 2차 사업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 한국형 타우러스 천룡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탐색 개발을 마친 천룡 미사일은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가 2028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향후 양산될 KF-21 블럭 3화 KF-21에는 아시아 최강급의 순항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한국 방산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고 수많은 갑질을 저질러 왔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한국만큼 방산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도 없었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르면 누를수록 더 치어오르려고 하는 용수철 같은 한국은 미국이 주지 않으려던 기술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며 독보적이었던 미국 방산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터스에도 자주 국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피땀을 흘려온 방산 여군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국산 미사일을 달고 5세대 전투기로 완성된 KF-21이 날아오를 날을 고대해봅니다. 현재 전세계 이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쏠린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매일같이 새롭게 발표되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상당히 긴장하며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연합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지만 최근 수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활동이 러시아를 향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정책적 방향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중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견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의 이페프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제2의 사드보복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허를 찌르는 반격에 중국은 크게 당황하며 한국과 무한한 경제적 협력을 원한다며 태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어떤 엄포를 놓은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왜 한국에게 자세를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전승절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공세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최첨단 방어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도네츠강을 도하하려던 러시아군의 대대급 병력을 완전히 포위선멸하면서 5월 16일 현재는 하르키우 전역을 완전히 탈환하는 등 동부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지움 지역까지 진격해 본격적인 돈바스 탈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돈바스 친러 반군과 결탁한 지역마저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이 모든 사태를 계획하고 준비한 푸틴은 대통령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 중국이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대로 서방에게 무너진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타겟은 중국이 될 것이며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그동안 서방 세계로부터 탈취한 기술과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막대한 발전을 해온 중국이 무역 흑자금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서방 세계를 겨냥해 군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시켜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이며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중국이 무역을 통해 이익 보는 것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적대적인 서방국들로부터 나오고 있기에 적대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은 거의 없지만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는 15위권 밖으로 사실상 중국 무역에 있으나 완화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서방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군사대국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페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정한 자유무역 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 주도의 레미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일본 주도의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 중인 이페프는 이 두 가지 플랫폼을 뛰어넘는 관세 철폐와 미국 주도의 무역 촉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랩과 CPTPP가 가지지 못하는 이페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미국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내는 만큼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베트남마저 미국에게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협력 플랫폼에서 미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이페프를 만드는 목적은 참여국들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할 테니 중국을 견제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페프가 실현되면 중국 경제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성장률을 뒷받침하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다른 국가들이 빼앗기게 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페프에는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까지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페프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중국에서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2의 사드 보복을 부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로 강하게 나오자 러시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국과 무한한 협력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역 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중국 무역 흑자는 243억 달러로 전체에서 3위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산업과 소비재에서 양국이 서로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과거 2016년처럼 한국에게 사드 보복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은 사드 보복을 하겠다며 한국산 화장품이나 소비재 그리고 문화를 금지했지만 정작 한국산 반도체는 사상 최대 폭으로 수입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나 중요한 산업용 소비재들은 다른 국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하겠다며 반도체를 수입 금지하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중국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급하게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 같은 공급자 우위 상황에서 수요 차체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도체 칩을 주문해도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납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 해외 업체들을 제외하고 중국 자체 기업들만 포함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3%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늘어나지 않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의 첨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다른 시장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의 K-팝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팬을 보유 중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을 휩쓸면서 수십억 인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세계 1위를 휩쓰는 와중에도 한알령을 한답시고 한국 문화를 억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에게 들키지 않게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한국의 첨단 산업과 문화산업부터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없어도 충분히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중국이 한국과 교류를 끊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미국 주도의 이페프가 발효되면 한국에게 인도 시장과 아세안 그리고 남미 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에 비해 관세 우위를 얻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은 저렴한 가격과 품질 덕분이었는데 이페프를 통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훌륭한 한국산 제품들이 무관세로 저렴하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의 경우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크지만 관세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 중국산 제품은 점점 도태되면서 최고급으로 인식되는 한국산 제품들이 현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선 중국 제품은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반면 한국산 제품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으로 인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최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현지 시민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관세 등의 이유로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국 제품에 비해 완전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면 동남아 시장도 한국이 완전히 접수하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 플랫폼을 통해 중국은 중국 안에서만 통하게 되어 일종의 갈라파고스처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고립이 지속될수록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지금처럼 군사력을 앞세워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계획도 무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발전한 것이 줄어드는 만큼 그 파이는 중국 이외의 협력국들이 나눠 가지며 글로벌 시장 경제는 더욱 튼튼해진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상하이 공수의 51차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와 공급망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아세안의 정상회담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포위망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중국은 시진핑 정권의 실적을 위해 경제 성장률을 포기하면서까지 높은 수준의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비슷한 3% 수준이지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를 향해 가고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만 달러를 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률 정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향해 사드보복 당시와 같은 경제보복을 예고했지만 한국의 대응에 오히려 국제적 고립만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